이 오디오북을 듣는 분들은 좀 더 지혜롭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논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와 비유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으로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하기편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1부에서는 배움과 수양의 길이라는 주제로 하기편 1장, 4장, 8장,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은 모두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 그리고 인격 수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하필 하기편이 논어의 첫 번째일까요? 그것은 배움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배움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오셨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배움, 사회에서의 배움, 가정에서의 배움, 그리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통한 배움까지. 오늘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그 배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 박내 불영낙호 인부지 불온 불역군자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것은 논어의 가장 첫 구절입니다. 마치 인생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인간 삶의 세 기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움, 우정, 그리고 인격의 완성. 첫 번째로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배움의 참된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배울 학자 위에 지붕이 있고 아래 양손이 있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양손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75세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평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을 만나기 어려워졌고 화상통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컴퓨터를 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순떡 할머니는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클릭이 뭔지, 더블 클릭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혼자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포기할까요? 하지만 젊은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익혀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 말에 힘을 얻어 순떡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매일 30분씩 연습했어요. 마우스 잡는 법부터 키보드 치는 법까지. 한 달 후, 드디어 순떡 할머니는 혼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카카오톡을 배웠고, 3달 후에는 줌으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캐나다에 사는 큰아들과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 며느리, 그리고 한국말을 못하는 손자까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컴퓨터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그때 순떡 할머니가 느낀 기쁨.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의 기쁨입니다. 75살에 컴퓨터를 배우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공자는 단순히 배운다고 하지 않고 때때로 익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쉬는 때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때에 틈틈이라는 뜻이죠. 습은 새가 날개를 펼치는 모양입니다. 즉, 배운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68세에 은퇴한 기삼 할아버지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40년 넘게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중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글씨 쓰는 걸 좋아했잖아요. 서예라도 배워보세요. 기삼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했지만 결국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붓을 잡는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서당에서 붓글씨를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먹이 번지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손이 안 따라주네. 하지만 기삼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연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붓을 들고 신문을 읽다가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붓글씨로 써보고 특히 인내라는 글자를 수없이 썼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글씨가 안정되고 먹의 농담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후에는 손자의 이름을 멋지게 써서 액자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예를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붓을 들고 있으면 다른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 기삼 할아버지는 서예반에서 선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초보자들에게 붙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습의 힘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배움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전통 기예로는 서예, 그림, 도예, 자수, 뜨개질이나 전통악기, 전통춤도 있고요. 현대 기술로는 스마트폰 고급 기능, 컴퓨터와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도 있습니다. 건강과 운동으로는 요가, 태극권, 기공이나 수영, 탁구, 게이트볼, 등산, 걷기도 좋고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독서 토론, 시쓰기, 노래, 악기 연주,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제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자가 말했습니다. 5일 삼성 오신 마이너스 위인모의 불충호? 여붕우교의 불신호? 전불수포? 나는 하루에 3번 내 자신을 돌아본다. 남을 위해 일할 때 온 마음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진실하였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분입니다. 이름은 증삼이고 공자보다 46살 어렸습니다. 그는 특히 효도와 성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증자는 공자의 직접 제자이면서 동시에 맹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맹자에게 전해준 다리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 성찰은 위인모의 불충호? 남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충이라는 글자는 가운데, 중 위에 마음심을 놓은 모양입니다. 즉, 마음을 가운데 두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사심 없이 온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죠. 영철 할아버지는 10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5세의 은퇴 후 생활비 보탬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밤사이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시설물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오전 8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입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정문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봅니다. 조심히 다녀와 하며 인사를 건네면 아이들도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며 대답합니다. 하루는 1학년 민준이가 가방을 두고 나간 걸 봤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바로 뛰어가서 가방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천만에 공부 열심히 해. 낮 시간에는 택배를 받아주고 방문자들을 안내하고 주차 문제로 다투는 주민들 사이를 중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독거노인인 박할머니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렸고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을 면했습니다. 저녁 퇴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단지를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 성의껏 했나? 어떤 날은 오늘은 좀 대충한 것 같다며 반성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늘은 정말 열심히 했다며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주민들도 영철 할아버지의 성실함을 알아봅니다. 영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안전해요. 할아버지만큼 친절한 경비원은 처음 봐요. 작년에는 주민들이 감사패까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충의 정신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찰은 여붕우교의 불신호? 친구와 사귀는데 진실했는가입니다. 신이라는 글자는 사람 인과 말씀 언을 합친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한 말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대한다는 의미죠. 옥순 할머니와 분순 할머니는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며 만나게 되었고 각자 결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두 할머니의 우정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정직하기. 서로에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창피한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어요. 분순 할머니가 40대 때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옥순 할머니에게만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분순아,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건 없을까? 옥순 할머니는 자기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꺼내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비밀 지키기. 서로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 번째 약속은 꾸준히 연락하기.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거나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두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꼭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건 서로 믿을 수 있어서예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약속도 꼭 지키고. 두 할머니는 지금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성찰은 전불수포.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입니다. 전은 전해준다는 뜻이고 습은 익힌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자기가 익혀서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동진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장인이었죠. 은퇴 후에는 취미로 작은 목공예품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쳐 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중학생들이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를 만지며 뭔가를 만든다는 것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단단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동진 할아버지는 자신이 40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종류, 나무결을 읽는 법, 도구 사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성과 인내심까지. 목공예는 급하게 하면 안 돼. 나무와 대화하면서 천천히 해야 해. 6개월 후, 아이들은 각자 작은 필통이나 연필꽂이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보인 성취감과 기쁨을 보며 동진 할아버지도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재미를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지금 동진 할아버지는 3년째 청소년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어요. 제가 선배 목수들에게 배운 기술을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주니까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도 많아요. 매일 저녁 동진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정성껏 가르쳤나? 내가 배운 걸 제대로 전해줬나? 이것이 바로 전불습의 실천입니다. 증자의 일일 삼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매일 저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개인적인 책임들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오늘 사람들과 진실하게 만났는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솔직했는지,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이웃과 진심으로 소통했는지 돌아보세요. 세 번째 질문,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고 나누었는가? 새로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했는지,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는지,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해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태백기가지 위덕야지, 삼이양어민 민무드기칭언. 태백의 덕은 지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3번이나 천하를 양보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칭찬할 말을 찾지 못했다. 태백은 주나라의 시조인 고공담보의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 계력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둘째 중훈과 함께 남쪽으로 떠나 형나라를 세웠습니다. 태백이 양보한 것은 왕위 계승권, 가문의 권력, 부와 명예였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동네 경로당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솔선수범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해왔죠. 경로당 시설 개보수, 어르신들 건강관리, 각종 행사 기획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석봉 할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석봉 할아버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경로당에 새로 들어오신 젊은 어르신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직 공무원이신 분, 회사에서 관리직을 하신 분들이었죠. 석봉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분들을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컴퓨터도 잘하고 체력도 좋았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젊은 분들이 맡으시는 게 좋겠어. 석봉 할아버지는 조용히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석봉이 형,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형이 아니면 안 되는데. 3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더 편하게 해드려야죠. 하지만 석봉 할아버지의 마음은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어요. 이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후임자를 추천했습니다. 민철이 형이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결국 민철 할아버지가 새 회장이 되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일반 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회장이 된 민철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봉 할아버지에게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석봉 형,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형이 30년 동안 쌓인 경험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석봉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공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1년이 지난 후 경로당이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젊은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석봉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석봉이 형이 물러나신 덕분에 경로당이 더 좋아졌네요. 형의 양보 덕분이에요. 하지만 석봉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철이 형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물러난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태백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양보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양보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보는 지위와 권력의 양보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보는 명예와 인정의 양보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보는 이익과 편의의 양보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민무드 기칭언의 깊은 의미는 백성들이 칭찬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백의 양보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전해서 특별히 칭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급식소로 향합니다. 영자 할머니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설거지, 청소, 배식,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만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자 할머니는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도 거절하고 표창을 받자고 해도 사양합니다. 저는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급식을 받으러 오는 어르신들도 영자 할머니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급식소의 일부인 것처럼요. 영자 할머니? 아, 맨날 계시는 분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계시니까. 이것이 바로 민무드 기칭언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특별히 칭찬할 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식무구 소인구이 불식. 군자는 먹는 것을 배불리 하려 하지 않고 거처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려 하지 않으며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여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바르게 하니 이런 사람을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의 근본적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특징 중 식무구 거무한,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군자는 생존 욕구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할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어요. 몇 년 전 대형마트가 근처에 들어서면서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가게 사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거나 다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석 할아버지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이 자리에 치킨집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료를 2배로 올려받으실 수 있어요. 돈만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석 할아버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 동네에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멀리 대형마트까지 가기는 어렵죠. 용석 할아버지 가게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또한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잠깐 들러 과자나 음료수를 사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자녀들까지 와서 물건을 사가곤 했어요. 용석 할아버지는 결국 임대료 인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도 용석 할아버지는 큰 돈은 못 벌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편하게 살 수는 없지만 보람은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어사 신어원,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함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군자는 행동할 때는 빠르지만 말할 때는 신중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금순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을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은 빠릅니다. 옆집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말없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립니다. 할머니, 왜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아, 그냥요. 아프신데 식사는 잘 하셔야죠. 동네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겨울에 연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들에게 부탁해서 연탄을 갖다 드립니다. 할아버지, 연탄 좀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니에요. 아들이 힘이 남아서요. 금순 할머니는 도와드린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쁘다며 피합니다. 금순 할머니는 말은 적지만 행동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민어사 신어원의 모습입니다. 취여유도 정언지, 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바로잡음도 군자의 특징입니다. 군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올해 80세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5년 전부터는 동네 한문학원에서 한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만석 할아버지보다 30살이나 어린 분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젊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만석 할아버지는 마음을 비우고 진짜 학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문장의 뜻을 모르겠어요. 젊은 선생님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석 할아버지의 진실한 배움의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처음 봐요. 젊은 학생들도 할아버지를 본받아야 해요. 지금 만석 할아버지는 한문학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고 질문도 가장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인의 특징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 오직 돈과 소유물에만 관심을 갖고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며 이웃이나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태도도 소인의 특징입니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고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으며 비판은 많이 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을 거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배워라며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자기보다 젊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서 배우기를 싫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것입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처음에 전형적인 고집쟁이 어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나빠졌어.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망했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싫어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자들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화상통화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손자들 얼굴이라도 보시면서. 그런 기계는 싫어. 하며 거부했지만 손자들이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석구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한 달 후에는 혼자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석구 할아버지의 세상이 넓어진 거예요. 손자가 미국에서 보내준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옛날 가요도 듣고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도 연락하게 되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 석구 할아버지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줄어들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요즘 것들도 나름대로 좋네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석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스마트폰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아니까 다른 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천천히 쉽게 가르쳐 드리면 금방 배우세요. 석구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이해가 되고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요. 군자가 되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고 혼자만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고려하며 즉각적 만족보다 장기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말과 행동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약속은 신중하게 하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비판할 때는 건설적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평생 학습자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지위에 관계없이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용기를 가지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4장의 연결고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4장은 모두 개인의 성장과 수양이라는 공통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은 배움의 기초로 인생의 세 기둥인 배움, 우정, 인격을 제시했습니다. 4장은 자기 점검으로 매일의 성찰을 통한 성장을 말했습니다. 8장은 겸양의 덕으로 진정한 리더십은 양보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4장은 품격의 완성으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깊은 배움이 가능해집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물질적 성취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진실한 우정의 가치를 실감합니다.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진정한 어른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배려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나이 든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상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자. 오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오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자. 매일 저녁 성찰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사람들과 진실하게 대했는가?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고 나누었는가? 매주 실천 목표를 세워보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하나씩 배우기,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 인사하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기, 지역 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하기. 다음 제2부에서는 효도와 인간관계를 주제로 하기편 2장, 6장, 9장,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세대 간의 이해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효도의 의미, 그리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세대 간 소통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간 실천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경험을 함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제1부에서는 개인의 배움과 수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부에서는 효도와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하기편 2장, 6장, 9장, 1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를 지혜롭게 도와주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가족과 함께 자라며 친구들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공자는 이런 인간관계의 근본을 효에서 찾았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기본 원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은 모두 이런 인간관계의 근본과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입장에서,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효도와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제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자가 말했습니다. 기위인야 효제, 이호범상이자 김이야. 불호범상이호 장난자 미지외야. 군자무본, 볼리비도생. 효제하자 기위인지 본여.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순한데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군자는 근본을 힘쓴다.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효와 공순함이야말로 인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유자는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은 약입니다. 공자보다 43세 어렸으며 공자 사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효도에 관해서는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효제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과 행동이고, 제는 형제를 공순히 섬기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한자를 보면 효는 늙을로 아래에 아들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즉,
아들이 늙은 부모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쟤는 몸체 옆에 마음심이 있는 모양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형제를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순례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지금도 95세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많이 혼나기도 했고 서운한 일도 많았어요. 왜 밥을 이렇게 짜게 했니? 청소를 왜 이렇게 대충 했니?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하네. 젊을 때는 속으로 울기도 하고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 할머니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고 자신도 며느리를 맞으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어린 며느리가 답답하셨을 거예요. 나도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20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요양원에 모시자는 남편과 자녀들의 말에도 순례 할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건 아니지만 남편을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는 순례 할머니를 딸로 착각하기도 하고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례 할머니는 변함없이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매일 아침 세수시켜드리고 식사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밤에 깨시면 일어나서 돌봐드립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순례 할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힘들죠. 하지만 이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서 제가 해야 할 도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순례 할머니를 보며 말합니다. 저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런 며느리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순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이제 기위인야 효제, 2호 범상이자 기미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반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자는 말합니다. 효도하고 공순한 사람은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요?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과 배려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른들, 윗사람들도 공경하게 됩니다. 창수 할아버지는 40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상사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순종적이다. 자기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창수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걸 배운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정중하게 질문했어요. 부장님,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상사들도 창수 할아버지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반항이 아닌 건설적 제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 창수 할아버지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퇴직할 때 사장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창수 씨 같은 직원을 또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정중하면서도 일은 확실하게 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고. 이것이 바로 효제 2호 범상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불호범상 2호 장난자 미지유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은 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자는 또 말합니다.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난을 일으킬 리는 없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회의 혼란은
대부분 질서에 대한 무시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 학교에서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 직장에서 상사를 무시하는 직원. 이런 태도가 확산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숙 할머니는 동네에서 화해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이웃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꼭 정숙 할머니를 찾아와 중재를 부탁해요. 정숙 할머니의 중재 방법은 특별합니다.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두 집이 크게 다퉜습니다. 서로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며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정숙 할머니가 양쪽을 차례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써왔는데 갑자기 와서 차를 대더라고 했고, 다른 쪽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왜 우리를 나쁘게 보느냐고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숙 할머니는 양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끼리 이렇게 다투면 서로 마음만 상하죠. 문제는 해결하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해봅시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 집은 지금도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은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돼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부분 해결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건데,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내 잘못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 교육이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군자무본, 본리비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유자의 이 말은 매우 철학적입니다.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듯 인간도 근본이 바로 서야 모든 덕목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효제입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자녀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삼남 이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웠고 손자 손녀들도 모두 예의 바르기로 소문났어요. 봉수 할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간단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의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봉수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인사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에 잠들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하게 했습니다. 둘째, 어른들께 정중하게 말하기. 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제대로 쓰게 했습니다. 셋째, 형제자매끼리 양보하기. 형은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형식적으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의를 배운 아이들이 다른 모든 면에서도 훌륭해진 거예요.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좋아했습니다. 예의를 가르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봉수 할아버지에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웠잖아요. 부모님을 존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도 존중하게 되고 친구들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본리비도생의 실제 모습입니다. 효제하자, 기위인지보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제가 인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유자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효와 제가 바로 인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인은 공자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사랑, 인자함, 어짐 등으로 번역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다움을 의미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이제 제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제자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해중, 이친인. 행유여력, 즉이학문. 젊은이들이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하며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두루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친하게 하라. 이렇게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그때 문학을 배워라. 공자는 젊은이 교육에 명확한 순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단계는 입즉효, 집에서는 효도입니다. 2단계는 출즉제, 밖에서는 공손함입니다. 3단계는 근이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함입니다. 4단계는 범해중, 두루 사랑하되 어진 이를 가까이 함입니다. 5단계는 이학문, 그 다음에 학문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인성교육, 사회성, 신중함, 인간관계, 지식교육 순서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손자 민준이 10살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할머니가 주로 돌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에만 신경 쓰는데 영희 할머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부야 나중에 해도 되지만 예의는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첫 번째 단계, 집에서의 효도 가르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인사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학교는 어땠니? 저녁에 아빠, 엄마가 퇴근하면 문 앞에서 맞이하게 했어요. 아빠, 엄마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왜 이런 걸 해야 해요? 라고 불평했지만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관심 없는 척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섭섭할 것 같아요. 맞아.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시는데 민준이가 반갑게 맞아주면 얼마나 기쁘실까? 두 번째 단계, 밖에서의 공손함을 가르쳤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 가서도 직원 아저씨, 아줌마들께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민준이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영희 할머니 손자는 정말 예의 바르네요. 요즘 드문 아이예요. 세 번째 단계, 말과 행동 신중하게 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민준이가 친구와 싸우고 왔을 때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 그런데 재훈이가 왜 때렸을까? 그건 제가 재훈이 지우개를 던졌는데. 아, 그래서구나. 그럼 민준이도 잘못한 게 있네.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화가 나도 먼저 말로 해결해 보렴. 지우개를 던지기 전에 재훈아,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라고 말해보는 거야. 네 번째 단계, 사람 사랑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새 전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아직 친구가 없어요. 그래? 그럼 민준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해서 다른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사귀는 게 아니야. 마음이 착한 사람과 사귀는 거야. 그 친구가 착한지 한번 알아보렴. 민준이는 며칠 후 그 친구와 친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그 친구 정말 착해요. 제가 점심을 못 가져갔을 때 자기 것을 나누어 줬어요. 다섯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받은 민준이는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니까 수업도 잘 듣게 되고 친구들과 협력하게 되니까 함께 공부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어요.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인성부터 바로 세우면
공부는 저절로 돼요. 공부만 시키면 머리만 큰 아이가 되는데 마음부터 키우면 머리도 마음도 다 큰 아이가 되거든요. 현대적 적용으로 손자 손녀 교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예의 교육으로 스마트폰 예의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끄며 카카오톡으로도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의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욕하지 않고 채팅에서도 존댓말을 쓰며 악플이나 괴롭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 간 소통도 필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새로운 기술을 어른들에게 정중하게 가르쳐드리며 어른들의 실수를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제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오견한 회청불여구명, 미상불선이야? 나는 아내가 하루 종일 들어도 마치 어리석은 자 같이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물러가서 그의 사생활을 살펴보니 또한 능히 발휘할 바가 있었다. 아내는 어리석지 않았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안연이라고도 불렸으며 공자보다 30살 어렸습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학문을 사랑했고 덕행이 뛰어나 공자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겸손의 미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불여구명, 하루 종일 들어도 반박하지 않음이 아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내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공자가 가르쳐도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조용히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듣기의 달인으로 유명합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함부로 반박하지 않아요. 몇 년 전 동네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서 자꾸 마찰이 생겼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너무 시끄럽게 살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다른 어르신들이 불평할 때 인수 할아버지만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젊은 부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르신들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죠? 네. 뭘 해도 불만이신 것 같아서요. 그럴 만도 해요.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수 할아버지는 어르신들 편을 들지도 젊은 부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조용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이 어려우신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인수 할아버지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조용히 중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분들도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젊은 부부에게는 어르신들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 방식에 익숙하셔서 그래요. 조금만 맞춰드리시면 어떨까요? 6개월 후, 그 젊은 부부와 어르신들은 서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인수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 동네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잖아요. 퇴의사기사, 역조기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생활에서 실천함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실천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아내가 수업 시간에는 조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배운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학습은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때 진짜 배움이 됩니다. 미경 할머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별로 발언을 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열심히 토론할 때도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경 할머니는 별로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할머니의 실제 생활을 보면 다릅니다. 이웃 돕기로 매주 독거노인 3분을 찾아뵙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장보기가 어려우시면 대신해서 사다 드려요. 환경 정리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치웁니다. 화단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고 꽃에 물도 주어요. 갈등 중재로 이웃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조용히 중간에서 화해시켜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목사님이 어느 날 미경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집사님, 집사님은 말로는 별로 안 하시는데 실천은 정말 많이 하시네요. 미경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냥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아내 부르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어리석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아내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면서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만 현명한 척합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선행기연 이후종지. 먼저 행동하고 나서 따라서 말한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단목사이고 외교관이자 상인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났지만 때로는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었어요. 선행기연 이후종지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군자는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말한다. 이것은 자공의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공에게 행동을 먼저 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태식 할아버지는 20년째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오후 2시 30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태식 할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심히 건너가렴, 안전하게 다녀와 정도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학교에서는 교통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년 전 구청에서 표창을 해주려고 했을 때도 태식 할아버지는 사양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면 그걸로 충분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학부모들이 고마워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태식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말씀은 많이 안 하시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작년에 태식 할아버지가 잠깐 아파서 봉사를 못 나오셨을 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 할아버지 없으니까 뭔가 불안해요. 이것이 바로 선행기연의 모습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그리고 그 행동이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만 자신은 하지 않으며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고 이론은 많이 알지만 경험은 부족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실천은 확실하고 약속은 신중하게 하지만 반드시 지키며 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결과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현대적 적용으로 SNS 시대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선행기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군자라면 먼저 실천하고 나서 공유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SNS에 올리고, 기부를 하고 나서 적절하다면 알리며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과장하지 않기도 중요합니다. 실제 한 일보다 크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함께 언급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속성 있게 하기도 필요합니다. 한 번 하고 그치지 말고 꾸준히 하고, 관심 받을 때만 하지 말고 조용할 때도 하며 보상 없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순이 할머니의 SNS 활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다른 활동들도 올리게 되었어요. 순이 할머니가 하는 일들은 매주 2번 복지관 청소 봉사, 한 달에 1번 독거노인 반찬 배달, 동네 길고양이들 밥 주기, 화단 가꾸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활동들을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봉사하시는 건 정말 좋은데 너무 자주 올리시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순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변화 전에는 매번 봉사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올렸지만 변화 후에는 가끔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만 조용히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났네요. 건강하게 자라길 하며 사진 한 장만 올리거나 독거노인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저도 힘이 납니다 정도로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아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봉사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순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먼저 행동하고 나서 말하는 거구나.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는 거네. 이제 제 2부를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의 통합적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4장은 모두 인간관계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장은 효제의 근본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가족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은 젊은이의 교육으로 인성이 지식보다 먼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9장은 겸손한 실천으로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장은 신언과 신행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니어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중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위치에 계십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자녀로서의 효도를 실천해야 하고 동시에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역할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더욱 정성껏 효도하고 건강히 허락하는 한 직접 돌봐드리며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간섭보다는 격려와 지원을 하며 손자손녀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가문의 전통과 가치관을 전수해야 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우리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세계화, 이런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손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손자 25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친구들과는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연애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하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손자와 함께 지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정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손자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사람들과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 협업 능력, 외국어 실력을 모두 키울 수 있어요. 손자가 설명해주자 정호 할아버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구나. 반대로 정호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 이야기, 그때의 가치관과 신념. 손자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오셨구나. 존경해요. 6개월 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제 정신의 현대적 실현입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전통 가치의 현대적 실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돌보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효도는 무엇일까요? 자주 안부를 묻는 것,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마음의 위로를 드리는 것,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가족 모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대적 효도입니다. 우정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사이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죠.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노년의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일상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자녀들에게 자주 안부를 묻되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손자 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형제자매들과도 자주 연락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관계에서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는 약속은 신중하게 하되 반드시 지키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고 자랑보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정치와 리더십을 주제로 학위편 3장, 5장, 12장,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십, 사회 질서,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지, 후배들에게 어떤 지혜를 전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효도와 인간관계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